전자제품에 대한 절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오클랜드 법원에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벌써 29번째 이야기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참, 좀 심하죠? 어디까지 게 뭔데 감히 프로파일러를 까느냐.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프로파일러 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사건이 시작되고 내용이 약간 진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이 나왔고 그 정보에 대한 걸 대한민국에 있는 기사가 아니고요. 직접 뉴질랜드 기사에 있는 부분을 다 확인을 해서 저도 앞뒤를 다 맞춰봤습니다. 그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걸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야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지금 11월 4일인데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뭔가 좀 궁금하지만 정보가 잘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간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파트를 총 6가지로 분리해서 하나씩 사건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 시작 그 모습부터 출발해서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과 그것도 용인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뉴질랜드와 함께 합작을 하고 이 사건이 왜 커지게 된 건지, 그리고 도대체 이 현재 용의자, 저는 사실 피의자라고 보지만 현재까지의 이 용의자는 어째서 이런 일을 벌였고 왜 뉴질랜드에 가서 잡혔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시간으로 따져봤자 약 2주 전입니다. 오늘이 11월 4일이니까요. 2017년 10월 25일 오후 11시입니다. 저녁 11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실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분명 여행 갔다고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서 여기 집 주인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걸 확인하게 되고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요. 아무 연락도 없고 인기척도 없어서 바로 119에다가 신고를 하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였습니다. 119 대원은 와가지고요. 문이 잠겨있다고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집안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없나 보다 라고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눈앞에 띄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사람을 살해를 하고 그 위에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를 보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해서 별 일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가 봤던 방에 집에 어떤 여성 한 분의 시신과 좀 어린 남자의 시신 두 구가 수차례 칼에 찔려서 숨져 있는 것을 바로 돌아가신 여성분의 여동생, 피해자의 여동생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현장을 다 치워놨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서 이 처참한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집안은 굉장히 깨끗했으며 그냥 시신에 무언가 밀가루만 뿌려놓은 것. 무언가 누가 봐도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왜냐면 실제로 시신에다가 밀가루를 뿌리게 되면 미세가루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요. 지문 같은 것들이라든가 혈흔 검출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찰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 이 공공의 적이라는 이 영화를 모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의도건 간에 정확한 건 은폐하려는 의도는 명확했다는 거죠. 자신의 지문을 감추기 위함과 혈흔의 튀김을 감추기 위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시신의 현장이 발견되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가슴 윗부분에 여러 번 찔린 상태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 옆에는 바로 부엌 칼이 발견되게 되고요. 실제 칼은 아니고요. 비슷한 칼.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약간 부엌 칼 같은 걸로 같이 함께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 현장입니다. 사건 현장의 피해자 어떤 남자, 여성 한 분과 그 다음에 남자 한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남자는 그 여성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와 아들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나이 연세가 55세, 그리고 아들은 14세. 중학생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신을 확인한 10월 25일, 약 2주 전에 실제 있었던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의 실제 사건 현장인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수사의 시작의 기본적인 겁니다. 저번에 이호성 사건 할 때도 그랬죠? 바로 CCTV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쭉 한번 확인을 돌려보고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하나 확인이 돼요.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날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0월 21일 오후 2시에 어머니랑 그 아들, 55세 어머니와 14세 아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됩니다. 그리고 있죠. 약 5시간이 지난 7시. 뭐 어떤 책에서는 5시라고도 나오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5시에 나왔다고 하고 외국 기사에서는 5시간 뒤에 나왔다고 적혀 있어서 추정 시간은 5시에서 7시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피해자 55세 어머니의 또 다른 아들 김모 씨 약 35세입니다. 이름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세 김모 씨의 집에 나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10월 21일 또 다른 아들 김모 씨가 밖에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아들이 드러나는 걸 확인을 못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집에서 안 나왔던 거죠. 쭉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경찰은 이 김모 씨가 지금 현재 최고의 용의자, 범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김모 씨는 이틀 뒤였던 10월 23일 저녁 비행기로 뉴질랜드로 출국을 합니다. 경찰은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간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남편입니다. 남편 57세인데 남편도 소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분명히 어머니하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지금 친족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시작을 하고 계속 남편의 소재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소재가 확인이 계속 안 되다가 26일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시신이 25일날 발견됐고 26일 오후 3시 15분입니다. 강원도 콘도에 주차되어 있던 렌트카 차량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되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차량을 렌트를 했다고 해요. 렌트를 하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렌트카는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렌트카를 반납을 안 하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렌트카는 위치 추적 GPS가 달려있어요. 반납을 안 하면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GPS를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 콘도에 있어서
뭐야 하고 차를 찾으러 렌트카 직원이 갔고 안에 보고 그냥 뭐 물건들이 있고 뭔가 안에 이상한 혈흔 같은 게 묻어있어서 이게 뭐지 싶다가 뭔가 이상한데 하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트렁크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돼서 3시 15분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내부 조사, 그리고 이제 연락을 했던 부분, 그리고 문자 확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저녁 시간대 아들이 아버지를 부른 게 확인이 됩니다. 그 35세 김모 씨가 아버지를 강원도에 콘도가 좀 싸게 나왔는데 그 콘도 가서 생활하는 거 좀 어때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모시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살해를 했다라고 추측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0월 25일, 10월 26일 이제 모든 일가족의 시신들을 다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알려져 있는 아들 김모 씨, 35세 김모 씨는 이미 23일날 출국을 했던 거죠. 실제 살해 현장 시간대를 확인해 보면 확실한 겁니다. 21일, 10월 20일 좀 정리할게요. 10월 21일 오후 2시에서 약 5시 사이에, 5시에서 7시 사이에 지금 어머니와 자신의 형제 한 명, 그렇게 살해를 저지르고 그대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또 살해를 저지르고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출국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뭔가 아이러니한 걸 하나 알아야 돼요. 남편이 35세, 남자 김모 씨가 35세, 남편 55세, 엄마도 55세, 아들 14세. 뭔가 나이가 조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게 위가 뭐였냐면 이 김모 씨의 가족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장남 김모 씨는 어머니의 아들이고요. 어머니는 재혼을 하신 겁니다. 의붓아버지가, 그러니까 55세 아버지는 의붓아버지예요. 그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그 14살 의붓동생이 한 명 태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장남 김모 씨에게 실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친어머니 55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실제 혈연관계는 아니죠. 친족관계일 뿐이지. 뭐 어찌되었든 친족살인은 맞죠.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의붓아버지와 의붓동생을 만약에 죽인 거라면 뭔가 그런 친족 간의 문제로서 죽였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자신의 친어머니를까지도 살인을 한 겁니다. 뭔가 되게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23일 출국을 해버린 거고요.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이게 23일 출국했는데 왜 그렇게 늦게 잡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21일날 분명히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그걸 25일, 26일날 알 수가 있었을까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김모 씨가 의붓아버지, 어머니, 의붓동생의 핸드폰을 다 들고 다녔어요. 핸드폰을 끈 게 아닙니다. 끄면 의심을 받으니까 핸드폰을 다 켜놓고 그걸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답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전화한 사람 중에는 그 피해자 어머니를 발견했던 그 여동생, 이모죠. 이모의 전화도 있었다고 해요. 이모의 전화 받고 우리 여행 가려고요. 우리 여행 갔다 와서 연락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행을 갔다고 생각했던 거지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21일날 사건이 발생했지만 23일까지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왜냐면 실제로 처음에 살아있냐고 생각을 했대요. 계속해서 동선이 움직이니까. 핸드폰 확인을 조회해봤는데 핸드폰이 같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서 살아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하나 더, 심지어는 중학생 남동생 학교에서는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태연하게 받아서 지금 여행을 갔습니다. 조만간 등교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핸드폰을 꺼버리면 의심을 받을 텐데 핸드폰을 켜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여행 간다고 얘기를 해서 자신이 출국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놨던 겁니다. 정말 무서웠던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화시켰고 SNS나 언론을 통해 이제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찰은 곧바로 뉴질랜드 쪽에 이제 확인 요청을 합니다. 뉴질랜드 출국을 했으니까. 인터폴이죠. 이게 왜 그랬냐면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2001년 당시에 이미 범죄 인도 조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확인 요청을 정부가 하죠. 근데 말이죠. 파트 세 번째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김 씨가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뉴질랜드에 잡혀 있었어요. 잡아달라고 보냈는데 이 새끼가 벌써 잡혀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한국 경찰도 어이가 없죠. 이 새끼 뭐야? 우리가 잡아달라고 넣어놨는데 이 새끼 왜 여기 잡혀있지? 그래서 경찰이 당황해서 얘 우리가 지금 사람 죽인 걸로 요청한 걸로 잡은 것도 아닌데 얘 왜 잡은 거예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혐의가 다른 걸로 잡혔습니다. 혐의가 뭐였냐면 실제 김모 씨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을 2번 했는데 처음에는 예전에 재혼했다고 해요. 재혼한 상태 전 아내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고 이혼을 2004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해서 현재 2살짜리 딸, 7개월 된 딸이 있는 아버지예요. 실제 날짜가 있고 그 주에 일요일날 뉴질랜드에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됐고요. 체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양인데 이게 무슨 아니 왜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훔치죠? 이건 이제 남동생의 학교에서 왜 이제 학교 등교할 거다. 이 완전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뉴질랜드에 거주를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뉴질랜드에서 무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을 훔쳐서 절도 혐의로 기소도 되고 그랬었던 모양인데 이게 무슨 아니 왜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훔치죠? 이건 참 훔치기도 어렵잖아요, 이건.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꽤 오래 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내 사이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예. 이혼을 하고 재혼한 시점이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재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이제 딸이 7개월과 이제 2살짜리 딸이 있는 그런 아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자제품이 생활하는데 많이 필요했을 걸로 보이고. 아니 그렇다고 냉장고를 어디서 혼자서 냉장고를 어떻게 훔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뭐 2015년도에 이제 4,100달러어치의 전자제품에 대한 절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오클랜드 법원에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건 대한민국 현재 프로파일러 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아까도 들어보신 대로 그 가전제품을 4,100달러 정도를 훔쳤다라고 하시고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00달러를 어떻게 훔쳤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가전제품을 훔친 게 아니고 카드로 이렇게 긁었는데 그 카드 금액을 갚지 못해서 기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뉴질랜드에 나와 있는 기사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던 게 맞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4,100달러 가전제품을 훔쳤다고? 냉장고를 어떻게 들고 가요? 그래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데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봤을 때 실제 지금 현재 용의자로 돼 있는 이 김모 씨는 예전에 아파트에 있는 도자기 있죠. 도자기를 절도해서 그 도자기 절도죄 혐의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기소가 한번 됐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요. 그때 당시에 도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4,1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4,100달러를 지불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4,100달러는 합의금이에요. 4,100달러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지금 현재 가치로 좀 환산을 해보면 뉴질랜드 달러 기준입니다. 현재 달러로 따지면 이게 한 약 3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전제품을 훔친 게 아니에요. 얘기가 잘못 전해진 거예요. 가전제품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번역에 좀 실수가 있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도자기 훔치다가 기소가 돼가지고 그걸 협상을 할 때 4,100달러를 지불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걸 지불을 안 해서 기소가 안 된 거죠. 그러고 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해버린 겁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입국을 해서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김모 씨죠. 뭐 우리는 용의자라고 부르지만 제가 봤을 땐 피의자 같은 이 김모 씨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범법 행위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피해 금액을 내야 되는 기소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 현재 도주해 있던 겁니다. 모든 가족과 같이 한국에 같이 있었던 뭐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걸로는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왜 잡히게 된 거냐면 잡힌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체포 과정입니다. 왔다 갔다 할 때 그걸로 조회를 안 해서 안 잡혔던 것뿐이에요. 그냥 기소가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입국할 때도 안 잡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국할 당시에도 잡히지 않았던 상태인데 이 사람이 체포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김 씨를 일요일 저녁 어클랜드라는 데서 도시에서 찾은 사람이 생깁니다. 교포입니다. 아내가 차에 타 있고 빌딩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요. 교포가 김모 씨를 딱 보고요. 바로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바로 오클랜드 집에 이사했던 그 사람인 걸 딱 확인하고 곧바로 영사관에다 말합니다. 저 새끼입니다. 저 새끼. 바로 이 새끼인 거죠. 김성관, 나이 35세.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어떻게 교포가 이 새끼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새끼야 라고 알았냐면 교포가 실제로 한국 소셜미디어 SNS를 보다가 우리 지금 기사가 떴잖아요. 이미. 그 기사를 이미 봐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얘를 확인한 겁니다. 뭐야. 그래서 뉴질랜드 경찰하고 접촉을 하고 용의자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얘는 이 용의자 김성관은 당시에 뉴질랜드 좀 비싼 차, 굉장히 럭셔리한 차라고 돼 있더라고요. 영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럭셔리한 카라고 적혀 있고요. 럭셔리한 자동차가 있었고, 그리고 왜 이상했냐면 이삿짐이 없이 아주 거대한 맨션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삿짐 하나도 없이. 그리고 더불어서 더 이상한 건 그날 많은 제품들을 주문해서 시켰던 것까지 다 잡혀요. 그 주문한 제품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는 좀 와전돼서 잘못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뭔가 자꾸 확인이 됐던 거죠. 뭔가 주문했던 걸 확인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잡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뉴질랜드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돈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소 혐의 있죠. 그 기소 혐의는 빨리 처리를 하고 그 안에서 그냥 숨어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집도 큰 데로 이사하고 아예 새로운 물건들 다 새 걸로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4,100달러의 제품을 훔쳤다가 아니고 그건 아예 다른 겁니다. 새로운 제품을 다 사서 들어간 거예요. 집에. 그걸 확인하고 그걸 잡게 된 겁니다. 뉴질랜드 경찰과 법원은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바로 이 사람, 김성관. 한국 나이 35세, 뉴질랜드 나이 33살입니다. 이 사람을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혐의 조사라고 대한민국과 함께 공조수사를 하겠다는 걸로 범죄 인도 조약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사가 어제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김성관은 한국으로 자신을 송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것 같습니다. 네빈 더슨 판사는 뉴질랜드 당국이 한국 당국을 대신해 김 씨를 체포하려고 영장을 발부했고요. 살인과 관련해서 한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고 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살해 혐의가 있다는 걸로 송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지 않고 송환해주기로 했고, 실제 지금 김 씨의 이 사람 김성관에 대한 현재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준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다시 한번 출두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범죄 인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는 아마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공조수사가 잘 돼서 이미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이상한 게 있을 겁니다. 이상한 점 3가지입니다. 첫째, 동기입니다. 도대체 왜 죽였는가요? 그것도 자신의 친족들을 왜 살해했지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 김성관은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집도 되게 힘들었고 돈 빌려달라는 얘기도 많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말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부, 어머니하고 의붓아버지는 재산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좀 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추하고 있는 건 돈을 좀 대달라라고 했는데 그 돈을 거절해서 죽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21일날 사건이 발생하고 23일날 출국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 계좌에서 8천만 원을 출금해서 나갔습니다. 그걸 전부 다 공항에서 뉴질랜드 달러로 다 환전하고 나갔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유추는 됩니다. 어떻게 뉴질랜드에 가서 가전제품도 새로 사고 차도 사고 집도 큰 맨션으로 옮겼는지 이제 유추가 됐던 거예요. 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 2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뉴질랜드에도 기소가 돼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법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얘는 왜 다시 뉴질랜드로 갔을까요? 뉴질랜드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건데 어째서일까요? 말 그대로 필리핀을 도주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로 도주해서 숨어버리면 뭐 그냥 그렇게 살 텐데 도대체 어째서였을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충 유추하고 있는 건 비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출국할 수도 있었던 거니까 혹시 영주권 비자 문제인가? 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살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자신이 영주권이 있는 뉴질랜드로 갔다가 첫 번째 추측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본인의 사건을 현재 기소, 도자기를 훔친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하고 있는 걸 알면서 다시 가면 잡히는데 왜 갔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일 살해를 저지르고 23일 자신이 출국할 때까지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실제로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누가 봐도 계획적입니다. 얘는 분명히 계획적으로 뉴질랜드에 들어갔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획적이라는 생각에 이 새끼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신이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뉴질랜드에 입국을 해서 절도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절도 사건, 그때 당시에 절도, 그 사건으로 법정에 서면 일단 대한민국의 법정 살인 사건, 즉 친족 살해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걸 지연시킬 만한 가능성 때문에 했다. 첫 번째. 혹은 2번째입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금을 내고 숨었다요. 왜냐면 자신이 발각된 것도 뉴질랜드 경찰이 발각한 게 아니라 그 기사를 봤던, SNS 봤던 그냥 교포가 보고 신고해서 잡힌 것 뿐이니까요. 자신의 집도 얻었고 차도 새로 샀고 안에 가전제품도 새로 놨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 안에서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조용히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교포에게 잡혔던 거죠. 실제로 제보가 없었으면 검거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실제 대한민국하고 좀 다르게 뉴질랜드는 절도 사건에 대한 부분을 좀 가볍게 본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기소가 돼 있고 기소 중지가 떠 있거나 이러면 입국하자마자 잡아가는데 뉴질랜드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소 중지여도 가다 불신검문으로 걸리거나 범법행위에서 걸려서 잡히는 것 빼고는 공항에서부터 잡아서 끌고 가는 경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 그걸 알고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건데 하필이면 진짜 운 없게 걸려든 거죠. 물론 본인에겐 운이 없다고
당연히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뉴질랜드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이게 가장 큰 동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머리를 굴린 거죠. 범죄 저지른 걸 더 큰 범죄를 저질러 돈을 가지고 와서 메꾸고 숨어 살겠다. 그것도 자신의 친족을 살해하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상한 점 세 번째입니다. 아내가 귀국합니다. 김성관이 구속되고 나서 한국으로 송환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귀국을 합니다. 11월 1일 피의자 아내 김성관의 아내가 오후 6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하자마자 남편과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곧바로 체포됐죠. 근데 자꾸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 난 몰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절도 문제 때문에 구금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걸 얘기를 듣고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자기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이게 부인을 의심했던 경찰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경찰이 남편과 범행을 나눈 정황을 확인합니다. 아내 정씨에게 김성관이 메시지를 보내죠. 둘 죽였다. 이제 하나 남았다. 그걸 경찰이 확인합니다. 그거 가지고 체포한 거예요. 둘 죽였다. 하나 남았다. 둘 죽였다. 아마 어머니와 의붓 동생이겠죠? 하나 남았다. 아마 의붓 아버지일 거고요. 아마 이 사람이 범행을 알고 있었던 상태라면 귀국한 이유는 아마 대부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내는 영주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도피 생활을 뉴질랜드에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귀국을 했다라는 유추가 됩니다. 근데 이게 몰랐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모 씨의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귀국 전에 정모 씨에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진짜 몰랐어. 난 절도죄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난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나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경찰에게 정씨 부인들, 가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걸 과연 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문자가 너무 중요한 팩트여서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대한민국이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인데 조금 팩트별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돈이 궁했던 김성관의 친족 살인이자 국가와 국가를 왔다 갔다 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은닉하고자 했던 아주 사악한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피의자라 부르겠습니다. 피의자 김성관을 최대한 빨리 송환해서 철두철미한 조사를 하고 이 사람에게 친족살인죄 그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김원이고 유튜버 김원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